자, 우리 책은 52페이지로 가볼게요. 예. 52페이지에는 3편입니다. 3편은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수요 공급의 내용들을 이제 지문들로 쭉 풀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에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고 가실 내용은 일단 네모 그 동그라미 1번에 가시게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 개념이 나와 있죠.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시장이 크게 완전 경쟁 시장으로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불완전이다. 자, 완전한 시장은 없다 그랬죠. 이상적 모델이라 했고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불완전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어 구분하고 갈게요. 불완전의 독점이라는 건 뭡니까? 생산자가 하나, 소수인 시장을 독점이라고 하고요. 그럼 과점은 생산자가 소수입니다. 아니 하나자 소수. 그러니까 과점을 뭐라고 한다죠? 소수이면 뭐라고요? 과점. 하나이면 독점이었습니다. 그럼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된 재화를 공급하는 시장이다. 그 종류를 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괄호 1번에 가면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이 나오죠. 타이틀에 밑줄할게요. 자, 이제 이 논리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모델인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왜 불완전합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시장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는 의미는 숫자가 많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다시 표현 정리하면 진입 장벽 제한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참여가 가는 시장을 뭐라고 한다? 완전한 시장이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공급자 한 명이 시장을 빠져나가게 되면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공급자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상승한다 그랬죠. 상승하더라도 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어디로? 균형으로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의 상태에서는 언제나 균형만 존재하고 누군가가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가격 순응의 상태다. 가격 수용의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가격을 누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가격 순응, 가격 수용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은 어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란 말이 아니고 진입장벽이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에 있다라 했죠. 자, 고가성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하죠. 구입할 능력이 아니 되면 시장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할 때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괜히 공부한 게 아니죠. 실제로 구입할 능력이 있어야 판매할 능력이 있어야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는 얘기. 오늘 공부했던 표현으로 쓰면 가격 변화에서 양 변화가 적절했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주어지는 가격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아니겠죠. 가격은 누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도권을 진짜 가격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 나오는 분양 가격. 자, 분양 가격이 시장이죠. 우리 논리대로 하면 분양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사실은 그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균형 가격입니까? 분양가는 누가 정해? 공급자가. 그 주도권은 진짜 가격을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이 거래된 가격은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물어본 논리는 완전 경쟁의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논리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고가성 때문에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되고 주도권을 진자가 가격을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올라가 보시면 체크해 드릴 거니까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재화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질성이다. 자, 완전한 시장은 재화가 모두 동질적이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부동산은 재화가 동질적이다? 아니죠. 우리 공부한 표현으로 같은 건 없다. 그렇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동일한 재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봤네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재화가 동질적이어도 거래 행태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뭘 가정한다 그랬죠? 완전 경쟁을 가정한다 그랬죠. 그럼 이질적 재화들은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라 그랬습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가정하겠다? 완전 경쟁을 가정하겠다. 이질적 재화를 동질화시켜서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 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거래 행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그 가격은 균형 가격인 겁니까? 균형이 뭐였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였죠. 매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원의 이동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이 완벽하려면 재화를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교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쓰는 화폐, 자본은 옮길 수 있죠.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의 자본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이런 얘기잖아요. 자, 기준금리를 0.5% 하던 것을 1%로 올리면 그 나라의 예금에 맡기면 얼마 준다는 얘기예요? 1%더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자본은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부동산 임대를 더 준답니다. 땅 들고 가실랍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뭐라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재화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봤던 것처럼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되고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균형 가격이라는 건 성립되지가 않더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얘를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논리를 묻는 거예요. 부동산은 재화를 이동할 수 없죠. 부동성 때문에 수동적 생산 요소다.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갈게요. 자, 완전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정합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시장 참여자에게 모두 동일한 정보와 양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모두 동일해야 뭐라고요? 완전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와볼게요. 자, 시골에 사신 분과 도심에 사신 분과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는 동일한 겁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 자, 기존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데 소유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는 이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동일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소유주가. 저희 집에는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정보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정보가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에 불완전성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용어 정리할게요. 정보가 완전하다 했으니까 완전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균형 가격 공부했죠.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뭐라고 했던 거예요? 정상 이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뭐라고 한다? 정상 이윤이다. 그럼 완전 경쟁은 언제나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부동산도 그렇다? 아니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 P1 수준의 가격은 균형 가격이 아니에요? 위 가격은 아니죠. 이 가격은 균형 가격 아니잖아요. 그럼 봅시다. 이만큼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초과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초과윤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윤을 누릴 수 없다. 그걸 문제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시장에서는 언제나 뭐만 존재하고 정상에만 존재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초과윤을 획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라는 관점을 보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불안전한 지금 이유로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면 불안전한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럼 우리 공부한 거 정리할게요. 완전 경쟁은 언제나 균형이죠. 그렇습니까? 균형에 해당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고 정상이온. 그럼 완전은 균형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에 성공한다.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모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도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그랬죠. 결과 사회적 우생은 뭐하고 감소하고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제기하더라. 이렇게 듣고 왔죠. 그 논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균형의 의미를 모르고 가면 이게 상당히 난감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정책을 잠시 해볼 겁니다. 자, 책 좀 확인할게요. 그래서 괄호 2번입니다. 53페이지 괄호 2번에 거기 밑줄 하세요. 불안전 시장으로서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이 가지는 고가성, 부동성, 개별성 등등 불안전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오른쪽에 보조단에 보시게 되면 정상윤과 초과윤이 나오죠. 시험장에는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 근데 용어를 아셔야 되는 거니까 확인할게요. 균형 가격에 해당하는 이윤을 뭐라고 쓰고? 정상윤이라고 쓰고 균형 수준 이상의 정상 이상의 이윤을 뭐라고 한다? 초과윤이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해서 시장 참여가 제한돼. 거기 별표 가시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얘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가격을 주로 공급자가 결정 설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가격은 균형 가격이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유효 수요자와 유효 공급자로 한정이 되어서 경쟁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정의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2번 개별성 동그라미 치고요. 동질의 재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더라. 이미 한번 들어봤던 것처럼 완전한 대체는 성립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3번으로 가서요. 부동성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산 자원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초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초과, 공급이죠. 그렇습니까? 이러한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시장기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안전 시장이 되는 겁니다. 4번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불안전성, 정보가 비대칭적이므로 정보를 많이 가진 주체는 그렇지 못한 주체보다 정상 이상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넘겨서요. 정리하는 표현 5번. 그래서 부동산은 정리 5번 별표 가시고요. 앞에서 보고 왔어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효율적 자원 배분에도 실패하게 된다. 자, 이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를 딱 밑줄 하시고요. 그걸 줄여서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줄여서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이거 물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불안전성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냅니다. 그럼 여기 다시 시장의 실패란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시장의 실패란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랍니까? 균형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럼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묻지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동산 시장, 불안전한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읽었던 지문들은 앞으로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제 틀만 잘 잡아놓으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장의 특성들은 차후에 볼 거니까요. 책을 넘길 거예요. 넘겨서 60페이지로 갑니다. 62페이지로 가서 4편의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 자, 그래서 4편의 정책론을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용어는 정리를 해버렸으니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은 누가 한다고요? 정부가 하더라. 그러면 우리 책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의 타이틀 밑줄 할게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돼 있죠. 밑줄 하시고 괄호 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책의 기능이라고 나옵니다. 시장 개입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해요.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써있는 형평성이라는 표현과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어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 앞에다가는 사회적을 집어넣을 거예요.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 표현 앞에다가는 시장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구분할게요. 형평성을 달성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소득이 낮고 20년 동안 저축을 해도 주택을 내 돈으로 사기 어려운 이유는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꼭. 그죠? 아닌가요? 예.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동감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 구조적인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시장 스스로 해결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쓰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주거 복지 증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등을 우리는 형평성 측면에 뭐라고 한다? 정치적 기능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용어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효율성을 제고하기 개입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방 공부를 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함으로 시장에 맡겨두면 균형이 달성되지 못한다. 그게 존재하지 않은 거므로 균형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 하더라? 실패한다. 네 글자로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시장 실패다. 다시 거꾸로 시장의 실패가 무슨 말이다? 가격 기구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못해서 균형 상태가 아니다. 그럼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그것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균형 생산량, 균형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장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균형이라고 치면 다 맞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어요. 균형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최정량이라 바뀝니다.
다시 사회적 최적 수준이란 말이 뭐다? 균형이란 말입니다.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효율성을 제고하는 무슨 기능? 경제 기능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니까 구분이 돼야 됩니다. 형평성 달성을 개입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 것이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균형을 유도하게 하는 것인데, 시험에 균형이라고 안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나온다? 사회적인 최적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겠어요? 균형을 시험에서 뭐라고 쓴다고요? 최적.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런 용어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는 균형 상태가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된다 그랬죠. 그럼 균형이 아니면 사회적 우생이 뭐 하더라? 감소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균형 상태가 아니면 정부는 사회적 최적량, 사회적 최적 수준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험장에 그러니까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OX. O. 이게 무슨 얘기라고? 여기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게 의미를 모르고 가면 굉장히 난감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논리적 구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잘 봐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괄호 1번 갈게요. 형평성 측면이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동그라미 치세요. 딱 그거 하나 키워드입니다.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등 주거 복지의 증진 혹은 공평한 소득 재분배라고 되어 있죠.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왼쪽 가서 보세요. 소득 재분배 정의가 나옵니다. 정부가 계층 간 불균등한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불균형의 문제를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을 소득 뭐라고 한다? 재분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요. 자, 소득이 높은 분은 세금 좀 많이 내세요. 걷어서 나눠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득 재분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통해서 다시 본당 가세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의 뭐다? 정치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2번 효율성 측면의 경제 기능이다. 금방 봤던 질문이 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부동산 특성으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여서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바꿔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 기구가 자원을 최적 이퀄 뭐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결과 전체 구성원의 만족에 떨어지는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올라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정리하면 시장 실패란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물어요. 이제 시장의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괄호 안에 또 뭐라고 되어 있고요. 최적 전부 같은 말입니다.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이 말을 줄이면 어떤 의미다? 균형 상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균형 상태가 아니면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무엇을 높이고자 하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즉 최적 생산량이나 최적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답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장의 실패란 가격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 균형 상태가 아니라 그랬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그 정리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의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시험은 얘는 기본 정의만 물어요. 결국은 얘를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이제 정리를 하신 거고,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시장 실패를 간단하게 줄여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균형이 아니라 그랬죠. 균형이 아니고 사회적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한다. 이제 그걸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책부터 확인할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불안정. 두 번째 뭐 돼 있고? 자, 어려우니까 일단 1번을 볼게요. 불안정 경제. 이미 보고 왔습니다. 자, 완전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 완전은 언제나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이 불완전하면 시장은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종전에 독점을 들어봤죠. 독점은 생산자가 몇 개? 하나. 그럼 독점 기업이 자, 예를 들어서요. 생산량을 줄이면 공부한 대로 공급량을 줄이면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렇습니까? 생산량을 줄인다는 얘기가 균형이 아닌 거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버리게 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자, 공부한 대로 불완전한 시장 가격을 누가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균형이 아닌 거죠. 균형은 뭐였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인데 생산량을 누가 임의대로 줄여버렸다는 얘기는 균형이 아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재화의 소비량이 뭐 하더라?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량이 뭐 하더라? 그럼 이게 뭐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소비량을 줄일 거니까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과점은 시장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봤죠? 공정이라고. 그러면 독과점 기업들은 가격 담합이란 말 들어봤나요? 담합을 하면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하죠. 들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독과점의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하고 있다? 규제해서 균형을 유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독과점 하니까 너네 규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 이게 비용이 돼버린 거죠. 여기 비용 아니에요. 그럼 저걸 부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디로 간다? 균형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대법원이 판결을 난 게 뭐냐면 그 골목 상권에 대형마트가 있고 조그만 가게들이 있죠. 대형마트 주말 휴무하는 게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독과점을 시장에 방치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동통신회사가 몇 개예요? 세 개죠. 뭐 SK텔레콤, KT, LG 과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요. 이거 열중시 할 테니까 알아서 한번 하세요라고 하면 담합을 해서 통신요금을 1분당 1,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써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안 써도 어떻게 돼? 소비량이 어떻게 돼? 감소한다. 전체 구성원 후생이 감소하더라.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시장이 뭐가 된다? 실패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생산량을 줄인단 말이 균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독점이나 과점 기업 밑줄하고요. 그럼 이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생산량을 적게 조정 거기 별표. 양을 줄인단 말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군다나 가격을 결정이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가격을 누가 임의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독과점을 비롯한 불완전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그 재화의 소비량도 뭐 하더라? 감소.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부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안 물어보더라도요. 이 시장 실패의 의미를 느끼고 가는 겁니다. 아, 균형 상태가 아닌 뭐다?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길게요. 이제 부담스러우시니까. 괄호 3번에 가면 뭐 있어요? 공공재가 나옵니다.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재는 뭡니까? 라고 하면 공공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오늘 학원 오시면서 도로 이용했죠? 그렇습니까? 예, 도로입니다.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동네 부근 가서 공원에서 운동하신 적 있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예. 클린 공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공공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도로와 뭐가 있다? 클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내는 민자도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이용하실 때 요금 내신 겁니까? 그냥 이용하신 거죠. 따져볼게요. 자,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소비하는 건데 요것들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갑니까? 비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요. 자, 근린공원에 갈 때마다 1,000원씩 내라고 하면 자주 가져요? 덜 가져요? 덜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분명히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용 주체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정승차 아니에요.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도로 공원의 생산과 소비를 정부가 개입을 안 할 테니 시장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요거 만들어서 수익사업 하시겠어요? 요거 만드는데 뭐는 들어간다? 비용은 들어간다. 근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죠.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회적, 여기 보세요. 최정량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물어요. 다시 공공재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 참여자가 어떤 행동한다? 무임승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최정량이 다른 말로 무엇이다? 균형 생산량보다 과소가 무슨 말이에요? 더 적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잘 안 만들어지면 이거 이용해요? 못해요? 안 만들어지면 이용 못하죠. 만족이 떨어지죠.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재의 공급은 시장에 맡겨두지 않아요. 누가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직접 공급을 하거나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자도로예요. 민자도로가 뭡니까? 민간 자본이 돼.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도로 만들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이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는 징수가 안 돼. 부족하기 때문에 시나 정부가 뭘 준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찬가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9호선은 민자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민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 조사를 잘못해가지고요. 요금을 지금 가지고는 안 돼.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 내죠. 세금을 채워주고 있어요. 9호선은. 그 서울시가 아니에요. 민간 자본이 돼서 한 겁니다. 민간 자본이. 요금이 좀 비싸나요? 요금 똑같죠? 똑같은데 이게 민간 자본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뭐 주고 있다? 보조금. 그러니까 다시 도로, 공원, 공공재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이용 주체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걸 뭐라고 쓰고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니 최정량보다 과소 생산. 이 보세요. 과소가 균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 공공재는 최정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나옵니다. 이걸 문제라고 내는 겁니다. 이 용어 정리만 하면 되죠. 공공재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이 되면 균형이 아니죠. 이용 못하니까 전체 구성원 후생이 감소가 되므로 시장 실패가.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원리를 한번 봅시다. 볼게요. 이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재를 이제 거꾸로 갈게요. 보조금 많이 주면 정부가 안 하면 적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공공재 공급입니다. 적게 만들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공급이 뭐 하더라? 감소한다. 왼쪽 가는 겁니다. 자, 확인하면 균형을 벗어나 버렸죠.
여기가 균형 아니에요. 그럼 적게 만들어지니까 자 나온다 높은 가격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소비량도 뭐 하고 있다? 감소한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민간 주체에게 뭐 주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러면 공급이 뭐 하게 되겠어요?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띵띵띵띵띵띵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뭐 하기 위해서요? 각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최적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많이 만들기 적게 만들기 아니고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둬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에 맡겨두면 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시험이 자주 물어봤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느끼는 거냐면 이걸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니까 시장 실패가 뭐예요라고 하면 네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쓰면 뭐예요? 균형 상태가 아니다.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균형 수준 최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겠더라.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고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가시면 용어사전에 뭐가 보입니까? 무임승차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줄에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무임승차다. 즉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에는 비용이 수반되지요. 그렇습니까? 끊고 근데 공공재 이용 주체가 생산비,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임승차의 문제는 결국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잘 안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공공재란 도로 동그라미 치고요. 공원 동그라미 치고 근린 공원입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 밑줄 합니다.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로서 여러 사람이 소비해도 소비량이 줄어들지도 않고 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공원 이용할 때 요금 지불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죠. 땡땡 쓰겠습니다.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안일 피자입니다. 다시 거꾸로 비배제성이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뭐가요? 공공재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쓴다? 비배제성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 생산과 소비를 맡겨두면 어떤 문제가 있고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적 기업의 수익성 확보를 어렵게 하지요. 그렇습니까?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 적정 수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적정이란 말이 결국 사회적 최적 바꿨으면 뭐예요? 균형이에요. 불편하게도 시험장 가면 균형이란 말은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적정 최적보다 더 어떻게 해요? 적게 줄여서 뭐라고 쓰고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균형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다. 이게 안 만들어지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3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은 주로 공적 주체가 직접 뭐하거나 공급하거나 혹은 민간 주체에게 뭐해서 보조금 지급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공부하는 건 경제학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하시는 내용은 재정학 내용입니다. 학계론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학문 내용이 막 짬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점은 일단 시장의 논리를 알고 가야 되고 시장에 개입하는 걸 뭐라고 한 건데 정책이라고 한 건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용어는 다 구분하단 말입니다. 형평성 달성을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SH공사에서도 임대주택 공급하죠. 그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형평성 측면이 뭐다? 정치적 기능이다.
그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균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아니면 후생 감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줄여서 뭐라고 썼고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개입한단 말을 풀어 정리하면 균형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생산되고 적게 했지요. 균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시장 실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이런 걸 외워대는 게 아니고 균형상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최적 상생량보다 과다 생산된다고 합시다. 어떤 재화가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시장 실패이다 아니다. 이것도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아니잖아요.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이 아니고 적정량만큼은 생산되고 소비돼야 전체 구성원이 극대화되는 건데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고 지나치게 적게 생산이 되면 시장 실패다. 그럼 정부는 왜 개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최적 수준, 균형 생산량, 균형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관점이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니까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딱 느끼고 갈 건 뭐냐면 균형이란 말을 느끼고 가야 돼요. 늘 당부드립니다만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면 전체 구성원의 만족이 커진다 그랬죠. 이게 크게 이탈하면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내리기 개입한 게 아니고 최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괜찮지요?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